제가 조금 전에 시험을 볼 때에는요, 4개의 섹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4개의 섹션을 각각 하나씩 시험을 봐서 75점씩만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섹션에 공부하는 순서, 그래서 합격을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유리한지, 그 다음에 각각의 섹션별로 공부하는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약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내일 이후로부터 시험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7월 1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엄밀하게 언제까지의 상황이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2024년 1월 1일서부터 뭔가가 더 추가되거나 바뀌어서 많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때에 맞게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크게 섹션을 나누면 재무회계, 파라는 거 하고요. 어딧, 회계, 감사 하고요. 비즈니스 해가지고 BC라는 거, 그 다음에 법규, 그래서 레귤레이션, 이렇게 지금 네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무회계를 왜 파라고 하느냐? 갈 길이 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는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합격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재무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무회계와 함께 공부를 해서 합격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내야 되는 게 회계감사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재무회계하고 회계감사를 1순위로 놓고 갑니다. 그리고 재무회계하고 회계감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2개를 합격을 끝낼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권장하는 거는요, 1년입니다. 1년 이내로 권장을 해요. 무슨 이 2개의 섹션만 갖고 1년 이내로 권장을 한다라고 하느냐? 권장이 1년 이내니까 데드라인이 1년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6개월 만에 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하면 훌륭한 거죠. 뭐 9개월 만에 해도 훌륭한 거고 1년 안에만 붙으면 잘한 거란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 2개의 섹션을 다 합격을 끝낼 때까지가 1년보다 더 걸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이상한 사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 다른 학원 전부 다 지금 한국의 수험생들을 제가 쭉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거 2개의 섹션을 1년 안에 붙으면 훌륭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섹션 중에 BC하고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2개 합쳐가지고요 6개월 잡으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총 공부 기간을 1년 반 이내에 4개의 섹션을 모두 다 합격을 하겠습니다. 물론 대전제는 뭐냐 하면 학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병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념이다, 모든 걸 때려치고 여기에 올인해 가지고서 24시간 이 공부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또 별도로 확 줄여 가지고서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될 만한 상황이 되는 분은 별도로 저하고 공부 스케줄 짜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병행하는 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재무회계하고 회계감사를 그러면 이제 먼저 합격을 해내야 되는데, 재무회계서부터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termediate Accounting, Advanced Accounting, Government Accounting 해갖고서 3개의 어카운팅을 공부하는데 이 중에 캐릭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Intermediate Accounting과 Advanced Accounting에는 중급회계, 고급회계인데요.
이 중급회계, 고급회계는 기업 회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기업. 이 거버먼트 어카운팅과 연관이 된 거는 물론 not for profit도 나오긴 합니다만 거버먼트 어카운팅과 연관된 거는 말 그대로 거버먼트랑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성격을 나누어서 재무회계를 공부해야지 그러면 중급도 하고 고급도 하고 정부 회계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중급회계 고급회계를 먼저 공부를 끝내고 나중에 보너스로 거버먼트 어카운팅을 하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고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중급회계 고급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예요? 80% 정도가 여기에 점수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니 75점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급회계, 고급회계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버먼트 어카운팅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시간도 없고 한데 그냥 시험 갈랍니다. 중급회계, 고급회계 잘 볼 자신 있습니까? 그럼 가세요. 물론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급회계, 고급회계가 공부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시험에 페일한 분이 있어요. 75점 못 맞아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거버먼트 어카운팅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갔더니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솔직히 그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중급회계 고급회계는 그러면 잘했냐? 이것도 못했네 라는 얘기입니다. 중급회계 고급회계를 아주 잘했으면 여기에서 80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80점 이상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갖다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굳이 내가 무슨 거버먼트 어카운팅이 떨어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급회계 고급회계에 그만큼 비중이 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원칙이다. 충분하게 공부를 하셔라. 그런 다음에 거버먼트 어카운팅은 보너스 점수로 생각하고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막 벼락치기 하듯이 열심히 하시고 마무리를 져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두 개 공부를 하는 요령을 크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일단은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거잖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론 정리. 자, 제가 기본적인 거를 하나 알려드리면 2021년 7월 1일 당장 내일서부터는요. 재무회계 시험에서 IFRS는 출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US 갭만 시험에 낼 건데 특히 US 갭을 시험에 낼 때 어떻게 낼 거냐 하면 내일서부터 예고되고 있는 것은 개념 위주로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 위주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계산 문제 분계 끊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좋으냐, 이 경우를 이렇게 처리했다면 올바른 계산과 맞느냐,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러한 기본 컨셉을 충실하게 물어보겠다. 그러니 여러분이 문제 위주로 막 해가지고서 분계 끊고 더하기 빼기 하는 거를 열심히 하시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강의를 듣고 내용을 정리를 할 때에 이 이론적인 내용들, 특히 어떤 회계 규정, 갭의 규정을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그 개념이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페어 밸류, 공정가치라는 것의 개념과 revenue recognition, 수익 인식 기준에 관련된 것들은 특히 개념 위주로 많이 물어볼 거다 라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이런 정리를 반드시 먼저 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다음 스텝으로는 문제 연습을 하라. 별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뭐 강의 들으면서 강의 조금 듣고 문제 풀고 조금 듣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인데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은 버리시라고요. 좋지 않은 습관을 끝까지 고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한 후에 자, 지금부터 내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별도로 하시는 게 딱 깔끔하게 집중돼서 암기하기도 더 좋아요.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문제 연습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MCQ하고 TBS라는 유형이 있어요. MCQ는 사지선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TBS는 심화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ask Based Simulation의 약자인데 Task Based라는 게 뭐겠어요? 실무 기반이라는 거거든요. 실무 기반 심화 문제. 실제로 회계 담당자가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처럼 자료를 잔뜩 주고 이거 가지고서 재무제표를 완성해라. 구멍 숭숭 뚫어놓고 그 구멍 블랭크 메우면서 재무제표 하나 완성해봐. 뭐 이런 형상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가 TBS 유형이에요. 그러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하고 TBS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있을 텐데 문제 연습은 어떻게 할 거냐?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연습 다 하고 나서요. TBS로 빡세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두 개를 섞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멀티플 막 하고 또 TBS도 막 하고 어떤 분은 멀티플은 대충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TBS만 매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티플 초이스가 사지선다가 50% 비중이고요. TBS가 50% 비중입니다. 어떤 게 점수 맞기가 쉬울 것처럼 느껴집니까? 사지선다 문제입니까? 굉장히 복잡한 실무 기반 문제입니까? 사지선다 유형이 조금 더 여러분이 느낌이 만만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만만한 거를 잘해야 됩니까? 어려운 걸 잘해야 됩니까? 만만한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서 이 50점, 100점을 거의 다 먹어야 됩니다. 거의 다 먹었다라는 전제하에 TBS 가서 열심히 풀어가지고서 25점 이상 받아서 합격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 35점, 여기서 40점, 그런 작전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서 30점, 35점밖에 못 획득을 못하는 60%, 70%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TBS 가서 8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 맞기가 쉬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아주 점수를 여기서 50점 가까이를 먹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넘어가서 푸근한 마음으로 TBS 열심히 풀어서 25점, 30점, 35점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작전을 짜시는 게 맞기 때문에 얘를 열심히 일단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얘를 빡세게 마무리 끝부분에 가가지고 정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강의와 이론 정리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문제 연습을 이런 순서에 의해서 끝내고 시험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절대로 막 섞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구분해 갖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문제에서요. 그 해당하는 단원의 얘기만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1단원의 문제든 10단원의 문제든 그 어느 단원의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단원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와 얘기들이 섞여가지고 들어가서 문제 하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단원 공부하고 1단원 문제를 풀다 보면 좌절을 해요. 왜? 3단원, 4단원, 5단원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서 같이 활용이 돼 갖고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1단원의 얄팍한 그런 수업 들은 지식만 갖고서 문제를 풀으려고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다 듣고 이론 정리를 열심히 한번 한 후에 문제를 빡세게 푸는데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부터 자신이 만점 받을 자신이 있을 때까지 풀고 그 다음에 TBS로 열심히 총정리를 하듯이 정리를 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회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패드에다가 어디다가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닥 좋은 방법 아닙니다.
손으로 써야 됩니다. 손으로. 손으로 써서 내 손으로 쓴 내용을 내가 자주 들여다보고 암기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손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손에 굳은 살이 배겨야 됩니다. 회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버먼트 어카운팅은요. 마무리 그냥 벼락치기 하시면 돼요. 거버먼트 어카운팅 때문에 재무회계 시험 떨어졌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버먼트 어카운팅은 마무리 빡세게 하시면 되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애가 이 어디팅 이제 회계 감사인데요. 얘는 감사 1, 감사 2, 감사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히 이제 감사 3은 우리가 윤리 규정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일단은 나중에 벼락치기 하시면 되고요. 공부하는 시간 제가 볼 때는 한 3, 4일이면은 충분히 공부됩니다. 예. 일주일? 어우, 너무 넉넉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감사 1, 2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감사 1, 2만. 감사 1, 2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당연히 8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 1, 2 공부를 열심히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아까 비슷한 요령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강의 수강하는 겁니다. 여기 이론 정리가 빠져요. 아시겠어요? 본인이 뭔가 강의를 듣고 정리를, 노트 정리를 하고 하는 거는 필요도 없어요. 회계 감사는 강의만 열심히 여러 번 들으면 돼요. 그 여러 번이 뭐냐 하면 최소 3회독 이상, 3번 이상은 들으시는 게 좋겠다. 왜 이거 그렇게 뭐 이거는 정리도 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느냐? 아니, 이왕이면 정리도 하라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아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세 줄임말이 지금 어드잖아요. 어드가 무슨 뜻이에요? 듣기란 뜻입니다. 듣기. 회계감사의 원래 어원이 어딧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드잇이잖아요. 듣는 일이에요. 듣는 일. 회계감사는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뭐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렇게 갈 필요 없고요. 그냥 듣는 일이야. 회계감사는 듣는 일이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렇군요 라고 그러면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잘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냥 하는 듣는 일입니다. 듣고 판단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때에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서 내용이 들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고 자꾸 들어봐야 돼요. 내가 정리를 하는 거 그 시간에 한 번 더 들으세요. 노트 정리를 할 바에는 한 번 더 듣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를 충분하게 해서 내용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요, 문제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똑같은 구성입니다. MCQ, TBS 50대 50이에요. 얘는 문제 연습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 연습을 얘는 특별하게 막 구분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멀티플 초이스도 풀고 TBS도 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 문제 연습이라는 게 강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무회계는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회계 감사는 문제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풀이 강의를 듣고 그런 식으로 풀으라고 라고 듣고 그대로 푸는 겁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서 내 깨달음으로 문제의 답을 찾는다? 그러려고 그러면 10년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10년씩 이거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럼 깨달음이 안 올 땐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왜?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풀이 강의. 그러면 정규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얘는 강의 위주로 공부하는, 수강 위주로 공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디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뭐 어쩌고 할까 그럴 때 문제집을 뭘 쓴다, 못 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학원에서 회계 감사 강의가 어떤가를, 그거를 정확하게 샘플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가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다른 섹션은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한 내용을 보더라도 시험을 볼 때 어차피 본인 스스로 노트 정리하고 문제 깨달음이 올 때까지 풀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의의 의존도가 그닥 높지 않아요. 사실은 한 번씩만 보면 돼요. 다른 것들은. 그러나 회계감사는 강의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강의 자체가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들어보고 들을 만한 강의다 그러면 그거 들으시면 돼요. 학원 선택의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가 회계감사 강의의 샘플을 보고 마음에 드는 강의 고르면 됩니다. 그게 우리 학원 거가 됐든 남의 학원 거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강의 의존도가 높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즈니스라든가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은요, 뭐 크게 고민하실 건 없어요. 이렇게 나뉩니다. 비즈니스는요. 그래서 지금 코스트 어카운팅이 3분의 1 비중이고요. 요거 두 개 합쳐서 3분의 1 비중이고요. 요거 두 개 합쳐서 3분의 1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점 요쪽 비중이 줄어들면서 요쪽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게 2021년 7월 1일 이후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오늘까지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정도의 출제 비중이 되었는데, 이쪽 비중을 확 줄이면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와 이코노믹의 비중을 확 줄이면서 IT 쪽의 비중을 확 높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IT 쪽의 비중이 높여지는 것은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수업 간단하게 보고요. 문제 간단하게 풀고요. 교양 수준에서 공부를 하셔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IT 부분, 요 부분 좀 신경 바짝 쓰면 돼요. 이 IT라는 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 전문가가 되는 IT를 하자는 게 아니라 CPA가 알아야 되는, 특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딧을 수행하는, 회계 감사를 수행할 CPA가 알아야 되는 IT에 대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 BC에 속한 IT를 누가 강의하는가도 학원 선택할 때 잘 보셔야 돼요. 회계 감사 강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회계 감사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IT니까 감사를 아는 사람이 강의를 해야 맞는 거지. 감사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IT 전문가라든가 뭐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이 IT를 강의하면 엉뚱한 대로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필요한 대로 그냥 직진을 하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다니겠죠. 회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 그래서 요거는 회계 감사하고 바로 이렇게 매칭되는 거예요. 특히 감사 1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상황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새롭게 여러분이 내일서부터는 코스트 어카운팅은 전통적으로 원래 비중이 커요, 이 안에서. 그 다음에 IT 비중이 확실히 높아졌고 회계 감사랑의 연관성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레귤레이션은 텍스하고요 비즈니스 로우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로우의 비중은 거의 미미합니다. 상법의 비중은 거의 미미해요. 특히 이 상법에서 내일서부터 당장 빠져나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방증권법,
Federal Security Act라는 것이 내일부터 당장에 빠진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방증권법이 굉장히 지금 비중이 크고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쑥 빠져나가 버린다고 돼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텍스의 비중은 물론 지금도 85% 정도 되지만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귤레이션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법인 비즈니스 로는 비중이 확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나중에 벼락치기 하듯이 재미삼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이 레귤레이션도 특정한 파트들이 지금 일단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텍세이션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딱 이렇게 이제 정해질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텍스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는요, 인디비주얼하고 코퍼레이션하고요,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개인 소득세, 법인세. 근데 특히 법인세 파트에 가보면은요, 베이시스라는 게 나올 거예요. 베이시스라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지금 그것만 알아두세요. 미국 USCPA 시험의 레귤레이션 파트에 나오는 미국 세법은 물론 연방 세법이에요. 뭐 주별로 세법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시험에 냅니까? 연방 세법에 대해서 나는데 개인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위주로 난대. 근데 법인세 파트에서 공부하게 된다 그러는 베이시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된대. 이 베이시스는 과세 표준이라는 말이라는데 그게 나중에 중요하다 돼. 이 베이시스 모르면은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당락을 결정해버려요, 그냥. 과세 표준을 결정하지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출제 비중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만은 좀 더 집중되고 있어요. 텍세이션이 예전 같으면 뭐 상속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면세 단체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도 막 출제한다고 그래 출제가 됐는데, 이제 뭐 상속세라든가 면세 단체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제외돼 버리는 거고요. 집중적으로 개인 소득세, 법인세 쪽에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할 때에도 이 법인세 쪽에서 배우게 되는 베이시스라는 거가 확실히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신고 서식이 일단은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개인소득세 신고 서식은 1040이라고 부르고요. 1040,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은 1120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번호가 붙어 있는 신고 서식들이 나오면 관련되어 있는 서식의 내용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익숙하게. 그래서 지금 미국 세법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1040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040이라는 폼 자체가 뭐 폼 번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2, 30개의 폼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폼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폼이 1040. 개인소득세 신고 서식.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당장에 인터넷에 폼 1040 이렇게 치면은요, 서식 그냥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세청 사이트 IRS에 들어가서 보시면 IRS 사이트에서 이거는 당연히 그냥 지금 모든 서식을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당장 시작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뭐 일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미국 세법에 뭐 신고 서식이 한번 구경을 해볼까? 그래, 별거 없네. 템펄이라는 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자. 이런 게 다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 그 미국 사무실이 이제 회계 사무실이 있는데, 회계 사무실의 전화번호가 끝번호가 뭘 것 같아요? 네, 1040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재무회계의 중급 고급, 회계감사의 감사 1, 2 여기에 거의 모든 공부 시간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할만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세법,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IT 이런 정도로 비중이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강약 조절이 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강약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거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저하고 이제 뭐 상담도 하시고 또 공부를 저희 교육원에서 하신다라고 그러면 또 뭐 전체적인 플랜을 또 같이 짜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수월하게 합격이 될지 그런 거를 다 1대1로 계획 짜서 서포트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학점 취득서부터 나중에 합격 후에 라이센스 신청해 갖고서 발급받을 때까지 저희는 교육원에서 풀로 다 가능하다. 그래서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유일한 교육기관입니다. 모든 학원에서 그렇게 충분한 학점 취득, 시험 공부, 라이센스 신청 발급까지를 풀로 다 그 서비스를 하는 학원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제 1대1로 확인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